참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메우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그치 왜 오시작할? 네, 사실 오늘 그려야 될 주제가 정말 많은데 참 우리 5천만 국민한테는 굉장히 큰 참 참 말을 읽기가 어려울 만큼의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만한 일인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여러분들도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강의를 하기에 앞서 제가 어제 오늘 경험한 일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거의 잠을 못 잃었거든요. 어제 원래 이제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발동시켜서 어마어마한 비상사태였습니다. 한국이 중국한테 HDM 수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KBS에 마감 뉴스에 출연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시 가까운 시간에 도착을 했고, 도착한 오늘도 지금 방송 때문에 이제 화장을 많이 받았겠지만 화장 받고 이렇게 다 대기를 하는 상태에서 KBS에 있는 전 직원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데 뛰어다니는 거예요. 대통령 긴급 담화가 있다. 근데 무슨 담화인지도 모르고 그냥 담화가 있다. 보도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 저도 뭐지 하면서 있는데, 앵커도 본부장도 방송 주간도 아무도 이 상황을 모르고 그냥 하는데, 소위 이제 제가 출연하기 직전에 긴급 담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긴급 담화가 있었고 굉장히 이제 어질한 상황에 제 코너는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이후 모든 KBS 방송은 그 주제만, 당연히 KBS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이 마찬가지겠죠. 그 해당 사안을 국민들께 전달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니까 당연히 지금 미중 전쟁을 얘기할 테니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45년 만에 우리 한국이라는 역사에 생겨난 일이니까 저도 이걸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판별을 못하니까, 그래도 정말 역사를 같이 하신 분들께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역 장군님께도 전화드리고, 아니면 정말 한 나이 지긋하신 어른 교수님께도 전화드리고 하면서 여쭤보면서, 그래도 여러분들께 이 사안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려야겠다 하고서 라이브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정말 또 계속 전화가 오는 겁니다. 아마 라이브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번호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돼서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서 전화를 끄거나 하지 말라고 밤새 벨로 울려놓으라고, 왜냐면 내일 일정을 함께 해야 된다고 하면서 정말 한 수십여 개의 방송사로부터 내일 이렇게 출연주와 대담과 논평과 분석을 좀 해달라고 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발 디딜 틈 없이
보냈습니다. 물론 이제 다 제 몸이 하나밖에 안 되니까 다 모든 걸 응하지는 못했는데 저는 참 이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상황에 나타날 경제적 영향을 소신껏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낮에 차에서 그 분석한 영상을 채널로 올려드렸는데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비상계엄이 해제된 상황이니까 우리 국민들로서는 각자의 역할을 또 맡은 바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거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 정치적 불안이 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라는 말씀을 또 추가적으로 드리기보다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안내해 드릴 것들을 또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아마도 그냥 부디 이런 정국이 길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안을 좀 마무리하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이야기들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게 장기화가 되면 좀 무서운 일들이라고 한다면 장기화가 됐을 때 대치된 상태, 정치적인 불안이 대치된 상태로 장기화된다면 국가 신용 등급 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루 동안에 이뤄졌기 때문에 등급 강등까지는 안 닿지만 장기화되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한국에 투자하지 마세요라는 사인인 거예요. 그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소위 실물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이게 장기화되면 코로나19 때 행사를 못했잖아요. 반강제적으로.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행사를 안 해요. 실제 행사를 미뤄요. 가수를 초대를 안 한단 말이에요. 축하 행사 같은 거. 그럼 이런 것들이 마이스 산업을 중심으로 내수 경기가 더 부진해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개되고 또 굉장히 중요한 사안 하나가 마침 설상가상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25년 예산안을 심의해야 되는 과정인데 예산안 심의가 더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늦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늘 늦어지지만 그 늦어지는 게 더 늦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지금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지금 이런 정국인데. 그러니까 이게 또 결국 예산안 결정이 안 되면 안 될수록 각 정부 부처는 해야 될 역할을 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 부양책들 또 가동 못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부디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이게 마무리되기를 좀 바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정리하고 오늘 꼭 강의 시간이 줄더라도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업데이트되는 이야기들은 성실껏 여러분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면 분위기를 조금 전환한다는 의미에서 다 같이 박수 한번 치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저 혼자 계속 얘기하면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은 먼저 한 세 분께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질의를 먼저 좀 받아볼게요. 책임을 좀 전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주제로 좀 얘기해 주세요 하면 제가 응답하는 방식으로 질문 혹시 있으신 분 먼저 예 마이크가 건네질 겁니다. 큰 소리로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안녕하십니까. 혹시 계엄군 묘가 외모가 굉장히 반듯한 군인 같으셔가지고. 됩니다. 예. 저는 전주에서 올라온 구독자인데요. 전주에서요. 네.
제가 질문을 남긴 사안인데 사실 오늘 전국하는 kan간이었고 제가 지방에 살다 보니까 조금은 좀 저와 저랑 관련된 또 질문을 좀 개인적으로 남겨봤는데요. 제가 다음 내년도 2월 달에 분양한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에 원화 자산으로 다들 국내에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 자산 가격은 유지가 되다. 그러니까 원화 표시로 표시된 그 숫자는 올라갈지 일단은 그게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국 장기채가 전국이 좀 더 불안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좀 그 금리 장기채 금리가 좀 하락하게 될지 하반 압력이 있는지 그 두 개가 궁금해서 질문 남겨드립니다. 상중한 질문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양 받으신 그 아파트는 실례지만 역시 그 전주, 전주, 표정이 어둡죠? 네. 이따가 뭐 성실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혹시 제 질문이라기보다는 강의 제안을 좀 받아본 겁니다. 좋습니다. 이런 주제로 얘기해 주세요라는 겁니다. 가능할 좀 그렇겠네요. 다 괜찮습니다. 네네. 어차피 전문가시니까 요즘 저 AI하고 IoT 관련해서 그냥 아주 뾰족하게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뭐 아마존이나 뭐 엔비디아가 좋다는 얘기는 흔히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2025년 이후로도 계속 기초 체력도 괜찮지만 우리나라의 기업은 건너뛰고 미국 쪽에서 기초 체력도 괜찮지만 AI하고 사물 인터넷 쪽에서 기초 체력 좋은 기업으로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 이쪽이 계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기업 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정치색이 없다는 거 잘 아시죠? 전 정치색이 없습니다. 혹여나 정부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 정부 자문위원 활동을 한다. 그러면 윤석열 뭐 이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전 정부부터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색이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먼저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좀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요청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몇 자문위원 활동 중에 하나가 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곳이냐면 우리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제가 소위 행시 통과하면 제 경제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그 연수 과정에서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도 하고. 근데 이번에 요청받은 게 고급 공무원, 그러니까 참한금 뭐 해가지고 고급 공무원들로 하여금 경제 강의가 필요하다. 근데 그 주제가 국정철학입니다. 국정철학이 뭐죠? 그러니까 국정철학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정철학이 뭐예요? 혹시 아세요? 국정철학이 없을까? 있어요. 근데 제가 몇 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국정 철학은 있어요. 근데 그 국정 철학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 국정 철학이 뭘까요? 역동 경제입니다. 근데 그 역동 경제가 정말 역동적이에요. 근데 그 역동 경제는 사실상 유망 산업, 유망 기술들을 더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되는 게 아니라 고성장하는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역동 경제라는 국적 철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동 경제 기획재정부 긴급 회의를 경선했고 이번 주 금요일도 기재부 이것은 무역 관련 주제, 통상 관련 또 역시 긴급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역시 그 주제에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채널에서 요즘 이렇게 비유를 많이 드렸는데 우리 한국이라는 배가 거대한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데 앞에 거대한 소용돌이가 와 닥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용돌이가 트럼프 2.0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그 소용돌이 부딪히기 일보 직전 상태예요. 근데 부딪히기도 전에 스스로 납파될까 걱정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한 1, 2주 전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서로 싸우기만 하니까 왜 과거를 놓고 싸우느냐? 왜 우리나라 정치는 과거를 놓고 싸우느냐? 과거를 놓고도 싸워야죠. 맞는 것을 위해 투쟁해야죠. 근데 왜 하필 이런 국면에, 왜 하필 우리나라는 이런 국면에 서로 과거를 놓고 싸우느냐? 왜 덜 나쁜 서로 사람을 찾아야 되느냐? 우리는 서로가 더 나은 미래를 자꾸 제시하고 내가 제시하는 미래가 더 나은 미래야. 서로 경쟁하고 우리 국민은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하는 사람을 찾아 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왜 서로 안 좋은 과거를 들춰내고 안 좋은 과거가 덜 나쁜 놈을 찾는 과정이 돼야 되느냐. 너무 속상한 거예요. 가뜩이나 거대한 소용돌이가 닥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트럼프 2.0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입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또 소식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까요? 예, 박수 한번 또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채권, 금리 질문 주셨고 부동산 질문 주셨고 그리고 트럼프 질문을 주신 거예요. 그죠? 미국 기술 기업, 그죠? 또 네, 마지막으로 질문을 더 받고 그리고 아마도 가급적이면 마이크 주세요. 세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강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또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러면 국내 산업 관련해서 궁금한 게 산업인데, 그러니까 트럼프 2.0 하면 뭐 관세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뭐 HBM 얘기 나오고 하는데 그래도 그러면 그런 영향을 좀 덜 받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좀 자유로울 거다 하고 분석하시는 국내 산업군, 좀 유심히 보시는 산업군이 있을지가 궁금. 네, 일단은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답변드릴게요. 사실은 오늘 그 기재부 역동경제 포럼에서 제가 기조 강연을 하고 끝나고 어떤 공직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먼저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고 강연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부산에서도 오셨는데 동남권에 가면 자동차 부품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쭉 대표님들이 모이시죠. 자동차 부품사 대표님들. 도찬 세미나 때 가면 쫙 모이십니다. 그러면 사실 너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없어질 기업인데 없어질 부품인데 당장 없어지지 않기 위해 고민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 나무가 물에 빠지기 직전이에요. 쓰러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고민은 뭐로 해야 돼요? 이 나무가 아니라 다른 나무로 건너가야 되는 고민을 해야 돼요. 이해가시죠? 근데 무슨 고민을 하냐면 나무에서 안 떨어지기 위해서 더 나무를 꽉 끌어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예.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면 변화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나무에 떨어져서 나무와 벗어나서 이게 나무가 쓰러지고 있는지를 봐야 될 때 그걸 안 보고 있는 거죠.
큰 변화를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작은 변화만 보고 있는 거예요. 가장 단적인 예가 우리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개수가 2만 가지.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개수가 17,000개.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하면 3,000개의 부품이 사라집니다. 이거 단순한 거죠. 왜? 전기차용 부품이 생겨나는 것까지 생각하면 사라질 부품은 3,000개 이상인 거예요. 근데 내가 분명 없어질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 걸 알고 있으면서 나무에서 안 떨어지기 위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나무가 아니라 다른 나무로 건너가야 돼.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돈의 이동은요. 이게 오늘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벌써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돈의 이동은 산업을 무시했다. 돈의 이동이요. 여러분 돈의 이동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는 이 산업이 괜찮나요? 지금 투자 관점의 질이잖아요. 저는 사실은 기업들을 많이 만나니까 산업 관점에서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근데 투자 관점의 질의는 산업과는 사실 무관할 수도 있어요. 돈의 이동이거든요. 돈의 이동인 거예요. 한국에 투자하는 돈이 지금 한국 수출이 줄었나요? 근데 주가가 왜 떨어졌죠? 이 일로 주가가 왜 떨어졌죠? 한국 주식을 버린 거예요. 돈이 빠진 거예요. 돈의 이동 때문에 주가가 조정되는 거잖아요. 그 돈의 이동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름 괜찮은 산업을 보는 것은 조금 덜 중요할 수는 있다. 라는 말씀도 먼저 드립니다. 그 두 가지를 좀 묶어서 제가 설명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박수 한번 또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쨌든 공식 인사는 드려야 되니까 공식 인사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시그니처 인사법 아시죠? 시그니처 화답법 뭔지 아시죠?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제 구독자 아닌 분들 표정 딱 티가 나시네요. 네. 시그니처 화답법은 박수 더하기 함성이에요. 네, 한번 예행 연습해 볼게요. 박수 함성 시작. 예행 연습 안 해도 됐을 뻔했네요. 자, 그러면 시그니처 인사로 가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세계 기조를 잠깐 볼게. 세계 기조, 세계 경제 기조. 빠른 속도로 달려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던 게 세계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저성장 고착화. 저성장 고착화라는 얘기가 경제 위기라고 했어요. 저성장 고착화라고 했어요. 저성장 고착화. 물론 경제 위기라고 믿고 계신 분들 계세요. 경제 위기라고 믿고 계신 분들 계시다니. 왜냐하면 경제 위기 옵니다. 그러면 조회수가 400만. 저성장 고착화 옵니다. 조회수 만. 그러니까 많은 유튜버들이 경제 위기 옵니다 하고 번개 우르르 쾅쾅 이렇게 해오니까 400만 명이 버리면 경제 위기 온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기업들을 방문하면 대기업 총수부터 회장부터 그런 기업의 오너들도 대공황 온다, 경제 위기 온다고 믿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믿어요? 어디서 봤대요. 근거가 뭐예요? 어디서 그렇대. 경제 위기 보세요. 제가 그렇게 강조하지만 4번의 경제 위기가 왔었어요. 근데 지금 경제는 경제 위기가 아니라 L자형 저성장 고착화입니다. 평년 성장률을 밑도는 경기 침체입니다. 경제 위기일 때 나타나는 자본시장, 자산시장의 특징과 저성장 고착화일 때 나타나는 자산시장, 자본시장의 특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 라고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통상 제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부동산 폭락한다. 라는 그런 주장에는
그 근거에 분명히 경제 위기 온다 라는 게 깔려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경제 위기가 아니고서는 사실은 폭락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는 않아요. 그러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떤 기조냐? 지난 10년 동안 세계 경제는 3.7%씩 성장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3.2, 3.2 저성장 고착화돼 버리는 저성장 고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계 경제가 그러하다. 경제 위기가 아니라 유튜버 말 듣지 마세요. IMF는 경제 위기라고 안 했어요. OECD도 경제 위기라고 안 했어요. 월드뱅크도 경제 위기라고 안 했어요. 현대경제연구원도 안 했어요. LG경제연구원도 안 했어요. KDI도 안 했어요. 한국은행도 안 했어요. 누구 말 들을 거예요? 정말 누구 말 들을 거냐고요? KDI의 경제전망실에 경제전망 같이 참여하는 연구 박사급 인력만 20명입니다. 누구 말 들을 거예요? 제가 경제위기 안 온다고 했잖아. 박수 쳐주실 줄 알았는데. 경제위기가 올 수도 있겠지. 올 수도 있어.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경제위기는 안 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경제위기 온다면 안 옵니다. 우리가 하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다른 변수 때문에 경제위기는 올 수도 있겠죠. 지금 여러분이 전제할 거면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된다라고 전제하실 거고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블랙스완 같은 거는 올 수 있겠죠. 그건 저도 모르죠. 경제 위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경제 위기를 주장한다는 것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거는 어떤 근거인지, 심지어 제 채널에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 토론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생각하는 경제 위기가 뭔가요? 여쭤보면 사실 경제 위기라는 단어에 부합하는 경제 위기는 또 아니에요. 중국도 빨리 가겠습니다. 중국 경제도 저성장 고착화 되고 있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중국 경제야말로 정말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어요. 올해보다 내년이 성장률이 더디고 내년은 내후년보다 계속 성장률이 더 더디는 흐름으로 가고 저성장 고착화의 대명사예요. 유럽은요? 유럽은 뭐 정장 입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아닙니다. 유럽도 정장 입고 있지만 계속 가난해지고 있어요. 저성장 고착화야. 유럽을 대표하는 맏형 독일 작년 마이너스 0.3% 성장했어요. 올해 0.0% 성장합니다. 내년이라고 딱히 0.8%밖에 안 돼요. 저성장 고착화. 세계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예요. 우리나라도 저성장 고착화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미국은 예외예요. 그걸 제가 책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나홀로 골디락스라고 표현했죠. 나홀로 골디락스. 이거는 작가적 감성인 거죠. 정산적인 표현은 뭐예요? 미국 예외주의. 따라해 주세요. 미국 예외주의. 미국만 예외예요. 미국은 왜 예외가 될까? 미국은 왜 나홀로 강하게 달려갈까? 미국으로 돈이 쏠리기 때문이에요. 미국으로 주식 펀드 자금이 쏠려요. 채권 펀드 자금이 미국으로 쏠려요. 한국에서 돈 빼고 미국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시가총액이 커지죠. 자기 자본금이 커지죠. 그럼 뭐예요? 실물 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더 R&D 하자. 신기술 확보하자. 그런 움직임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전 세계 시가총액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5%가 넘어요. 세계 전체 시가총액에서 55%가
미국 주식이에요.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35%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계 증시의 상승 속도보다 미국이 나홀로 굉장히 강하게 상승했다라는 것을 반증해줘요.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왜 그럴까? 미국 계속 부채 많아진다고 하는데 주식시장을 보세요. 미국의 총 수익은 엄청나게 커진다. 근데 이게 왜 그럴까? 테크 업종을 중심으로 보세요. 매출 비중은 이렇게 차지해요. S&P 500 기업 중에서 테크 기업들이. 근데 이익의 비중은 더 많이 차지해요. 시가총액 비중은 더 많이 차지해요. 이게 뭐예요? 테크 기업들은 미래 가치입니다. 여러분, 제가 채널에서도 많이 강조했지만 테슬라 매출액 기준으로 글로벌 자동차 기업 중에 몇 위일까요? 한번 찍어봐 주세요. 몇 위? 몇 위요? 10위 안 됩니다. 근데 글로벌 탑 10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다 더한 것보다 테슬라 하나의 시가총액이 더 커요. 매출액으로는 비교가 안 될 텐데, 매출액으로는 10위보다도 안 될 텐데, 왜 시가총액은 얘네들을 다 더한 것보다도 높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미래 가치입니다. 미래 가치요. 그쪽으로 돈이 더 몰린다는 거예요. 답변이 됐을 겁니다. 테크 산업을 더 주도하는 그런 고성장이 움직이고 있고, 특히 여러분이 주목하시는 맥셀은, 그죠? 테크놀로지 기업, 플랫폼 기업, 이들이 굉장히 강하게 R&D 지출을 늘려요. R&D 지출을 늘린다. 영업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는데 지출을 이렇게 늘려가면서도 영업이익이 높다. 근데 이 지출이 쓸데없는 우리나라처럼 가족 스포카 세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지출이 아니라 무슨 지출이에요? R&D 지출이에요. 뭘 위한 지출인 거예요, 이게? 일을 위한 지출인 거예요. 지금 영업이익이 높은데도 R&D 지출을 많이 하면서도 영업이익이 높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선순환이죠. 선순환. 미국이 왜 예외가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미국은 나홀로 자본시장이 너무나 효율적이에요. 10번 얘기하면 뭐합니까? 한국하고 비교돼서. GDP 규모 보세요. 세계 GDP 25% 정도 되는데 세계 GDP의 25%가 미국이에요. 대단하죠. 근데 주식은 세계 GDP의 55%라니까. 얼마나 효율적인 시장을 갖고 있길래 미국 주식으로 몰릴까? 국채는요, 크레딧은요, 유동화는 다 GDP보다 높아요. 특히 미국은 기축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재정적자를 더 많이 의존해서, 많은 재정적자를 의존해서 또 투자해도 됩니다. 그리고 경제위기 있었다가 적자, 부채 발행해서 개인 소비 지출 더 늘어 빨리 회복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의 질문, 아니 트럼프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채 발행을 엄청나게 늘린다던데요. 국채 발행을 많이 늘리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국채 금리가 치솟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원유를 감산하면 국제 유가가 올라가요, 떨어져? 올라가야죠. 근데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원유를 분명 감산하고 있는데, 근데 왜 국제 유가가 지금 안 올라가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죠? 지금은 공급만 갖고 설명을 했잖아요. 수요는 지금 안 받잖아요. 공급이 감소하는 것보다
수요 감소가 더 빨라요. 글로벌 경기 둔화 때문에 방금 보여드렸잖아요. 세계 주요 권역들의 성장 둔화 때문에 원유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유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미국이 트럼프가 국채를 발행한다고 가격이 부작정 떨어질까? 발행을 많이 해도 수요가 많으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예.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수요와 공급을 같이 봐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계 증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이 커요, 채권 시장이 커요? 채권 시장이 큽니다. 특히 부채 시장이 커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의 절대적인 비중이 달러예요. 미국 국채로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국채를 발행해요. 그러면 부채 가격이 정말 떨어질까? 그러면 이 채권 시장에서 무슨 채권 사실 거예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유럽 채권 사실 거예요? 독일 채권 사실 거예요? 중국 채권 사실 거예요? 어느 채권 사실 거냐고요? 이길 거였어요. 발행을 늘려도 매수세가 있다면 안 떨어집니다. 트럼프도 바보가 아니에요. 재무부 장관 제대로 안 쳤잖아요. 얼마 전에 분석해줬죠? 트럼프는 벌리는 사람이지만 재무부 장관은 베산테는 꼼꼼한 사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수요가 있는지를 봐가면서 발행량을 적절히 조정한다.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그런 움직임입니다. 미국 예외주의, 미국 골디락스를 저는 전망했고 뭐 그런 움직임은 오히려 더 강하게 전개될 개연성이 있다라고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참 드릴 말씀은 정말 많은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투자 관점에서 의견을 한 가지 드립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제 커뮤니티 공간에 제가 경제시를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구독자분들 경제시 잘 읽으시죠? 제가 아직 안 올린 경제시가 있어요. 너무 짧아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까요? 우리 구독자분들 선물로 읽어드릴까요? 박수 쳐주시면. 한 달 전인데 가을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바쁘게 지내다가 가을 구경하고 싶어서 나갔어요. 가을 구경하면 뭐를 기대해요? 단풍과 낙엽 밟으면서 제가 또 가을 남자가 이렇게 안 어울려요? 추남이에요? 그 가을을 기대하면서 나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꽃이 만발한 가을 꽃이. 그래서 또 시상이 떠올렸어. 그 시상이 뭐냐면 두 줄입니다. 가을에도 꽃은 핀다. 꽃이 봄에만 피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야기 드리려고 하네요. 경제는 글로벌 경제가 참 가을이고 겨울로 향하는 모습인데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다. 피는 꽃이 있더라. 방금 미국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GDP 증가율 순서를 나열해보면 인도라는 나라,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고 심지어 올해보다 내년 GDP 증가율이 더 높을 것으로 OECD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을에도 꽃이 핀다는 것. 사실 제 인도에 대한 이야기는 경제 전망서 제 첫 번째 전망이 2019년 전망서인데
아마 제 기억에는 그때부터 인도 이야기를 해드렸었습니다. 제가 오늘 인도 전방 순서가 아니니까 가볍게만 코멘트를 해드리면, 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가볍게만 코멘트를 해드리면, 세계적으로 중국으로부터 기업들이 떠나고 있어요. 근데 인도로 기업들이 이동하고 있어요. 트럼프 2.0 시대에는 그런 현상이 더 진전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가 세계 GDP 5위국이고요, 이미. 근데 바로 위에 있는 독일과 일본은 제로 성장하니까 곧 따라잡겠죠. 언제 따라잡을까요? 언제 따라잡을까요? IMF는 2027년으로 전망합니다. 제가 농심그룹에 가서 이 부분을 정말 무척껏 강조했습니다. 공동전략 회의 때. 여기 딱 앞에 두 회장님이 앉아 계셨었거든요. 회장님, 신 회장님 두 분. 정말 강조했을까요? 뭘 강조했을까요? 제조기지로서의 의미만을 생각하지 마셔라. 시장으로서의 의미도 생각하셔라. 왜? 제조기지로서 먼저 자리를 잡다가 이제 안정적인 일자리가 생기니 사람들이 극빈층이 줄어요. 중산층이 늘어요. 자, 이때 나타나는 지배적인 현상, 극빈층이 줄고 중산층이 확대될 때 나타나는 현상, 무슨 수요가 될까요? 무슨 사치스러운 답변입니다. 하치폭 누가 보여줬어요? 저한테 뭘까? 생각나. 기호식품 수요가, 초콜릿이나 커피 같은 극빈층일 때는 생각할 수 없는 수요가 중산층일 때 수요가 발생하는 거. 중산층 수요가. 그래서 근데 이 와중에 농심그룹이 인도 진출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초권 얘기한 겁니다. 지금이 기회라. 사실은 늦었다. 인도 진출을 하시다. 이게 경영 전략입니다. 같은 현상을 분석하고 기업은 어떻게 대응할지, 같은 현상을 놓고 정부는 어떤 정책을 가동할지, 정책 제안할 수 있겠죠. 같은 현상을 놓고 우리 가게는 어떻게 대응할지, 분석은 똑같고 인사이트만 다른 거예요. 맞죠? 인사이트가 어떻게 나오죠, 여러분은? 투자는 개인의 결정입니다. 제가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셨죠? 퇴직연금 있으세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면 밥상은 차려드린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정말 중요한, 거스를 수 없는 변화를 보셔야 돼요. 거스를 수 없는 변화. 시간이 별로 없지만 주신 소중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계 경제는 이른바 피벗의 시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피벗의 시대. 네. 세계 경제가,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시대를 정의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테크 관점에서는 시대를 정의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시대를 정의하라. 오늘 강의의 핵심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020년, 21년 팬데믹 경제 위기였어요. 그죠? 세계 모든 국가가 금리를 어떻게 하죠? 제로 금리로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20년, 21년이 어떤 시대였죠? 완화의 시대였어요. 따라해 주세요. 완화의 시대. 와이 시대. 완화의 시대에는 완화의 시대에 어울리는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있겠죠? 그 질문에 대해서 동시에 답변 드리는 겁니다. 있겠죠? 완화의 시대에 어울리는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뭡니까? 뭐죠? 폭등이죠.
우리나라만 집값 상승했어요? 세계적으로 상승했어요. 시대에 어울리는 시장의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22년부터 24년 상반기, 이 시대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하는 긴축적 통화 정책을 가동하는 시대, 긴축의 시대. 따라해주세요. 긴축의 시대. 긴축의 시대에는 긴축의 시대에 어울리는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있겠죠? 뭐죠? 조정기죠.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24년 중반부터 26년 중반까지는 무슨 시대라고요? 피벗의 시대. 따라해주세요. 피벗의 시대. 피벗의 시대는 높았던 금리에서 세계 각국이 생각하는 자국의 가장 아이디어한 금리, 중립금리를 찾아 천천히 점진적으로 조심스럽게 금리를 정상화하는 국면입니다.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2.0에서 2.5 이 정도의 중립금리를 찾아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시대인 거지 2.0 밑으로까지 금리 인하하지 않는 완화의 시대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걸 골치 아프게 고민하지 않고 24년 중반부터 25년까지의 부동산 시장의 모습은 역시 피벗의 시대에 어울리는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완만한 상승. 보합이죠, 보합. 보합인데 완만한 상승. 근데 거의 보합에 가까운 상승이니까 서울은 상승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지만 사실 지방은 상승이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시장의 모습이 전개되죠. 그래서 제가 24년 전망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런 현상을 비대칭화라고 했죠. 그죠? 비대칭화.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이렇습니다. 서울은 상승 전환하지만 지방은 상승 전환하지 않는다. 거의 보합에 가까운 완만한 상승장이라고. 근데 누군가 나한테 둘 중에 하나로 답변을 하라. OS로 답변을 하라. 상승이냐 하락이냐. 그럼 상승이죠. 플러스 0.00001% 상승하더라도 플러스는 플러스인 거예요. 제가 플러스를 보고서 마이너스라고 답변하면 됩니까? 그걸 원하세요? 그게 경제 전망이죠. 정책을 논하는 게 아니자. 그게 옳다고 했습니까? 오르는 현상이 옳다고 했습니까? 오르는 게 옳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오르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망을 물어봤어요. 전망하는 사람. 이 책은 논설문이 아닙니다. 주장하는 책이 아니에요. 전망서예요. 주장하는 책이 아니라 전망하는 것. 완만한 상승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완만한 상승 시대, 보합에 가까운 상승이기 때문에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같은 금융 규제가 도입되면 하반 압력이 작용하면 상승세가 꺾이기도 하는 겁니다. 너무나 완만한 상승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 한 차례 인하, 두 차례 인하, 세 차례 인하 정도가 또 찾아오면 또 완만한 상승으로 그 힘을 이기고 반등하기도 하겠지만 미약한 상승세. 25년에도 유사한 흐름을 가져갈 것입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20년, 21년은 완화의 시대, 완화의 시대에 어울리는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형성된 것이고요. 22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는
긴축의 시대, 긴축의 시대에 어울리는 조정되는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형성된 것이고요. 25년, 24년 중반 이후 25년은 피봇의 시대에 맞게 전개될 것이다. 가끔 경기가 좋아야 집을 사죠. 2020년에는 경기가 좋았습니까? 올해는 경기가 좋았나요? 아닙니다. 부동산 경기와 실물 경기랑 다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가 풀릴 것 같다. 아니 교수님은 저성장을 전망하셨잖아요. 근데 집값이 어떻게 반등하는 거예요? 집값은 어떻게 상승한다는 얘기.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단 저성장이라고 집값이 상승한다. 저성장이니까 집값이 하락한다. 이 관계는 끊으세요. 일단 이 관계가 아닙니다. 일단은 통화정책 기조로서 시대를 나누시고요. 일단은 그 저성장인데 어떻게 집값이 오른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기를 저성장이 GDP 규모가 줄어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마이너스 성장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마이너스 성장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한 게 제 인생 동안 2번 있어요. IMF 외환위기 때, 팬데믹 경제 위기 때. 2번 빼면 다 플러스 성장했어요. 지금 경제 어려워요. 작년에도 어려웠어요. 1.4%예요. 1.4% GDP 규모가 증가한 겁니다. 올해도 어려워요. 2.2% GDP 규모가 증가한 겁니다. 내년도 어려워요. 저 1.9%로 전망했어요. 1.9%의 GDP 규모가 증가한 겁니다. GDP 규모가 감소한 게 아니에요. 저성장이니까 집값이 떨어져야 된다. 그거 관계가 없고요. 저성장이라고 GDP 규모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경제 읽어주는 날 15분 경제 특강 책 갖고 계신 분 어디 계세요? 경제 입문서. 그죠? 공부하셨으면 충분히 이해하셨죠? 경제를 입문하고 경제의 언어를 공부하신 분이 이런 현상을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내가 경제의 언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영어가 안 돼 있으니까 CNN에서 중요한 얘기를 발표해서 무슨 내용인지 내가 못 알아듣는 거죠. 경제의 언어가 장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저성장이라고 했지 역성장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일단 역성장과 그거를 관련 짓지 마시라고. 팬데믹 경제 위기가 역성장이에요. 근데 부동산 가격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높게 상승했다니까요. 역성장이니까 역사상 최고죠. 갑자기 아재 개그가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몇 군데 아직도 계시고 아직도 이게 여러분 언어 유희연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역성장인데 역대급 죄송합니다. 개그는 안 하는 걸로. 좋습니다. 드릴 말씀은 정말 만연하 아마 금리, 채권 다 답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채권 시장에 대해서는 컨센서스를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자국이 생각하는 중립금리를 찾아서 전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시대, 그걸 피벗의 시대 이렇게 정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완화의 시대는 아니에요. 폭등장 아니에요. 아시겠죠? 점진적인 인하의 시대 이렇게 가정하시는 게 좋겠다. 중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 표현이 우리 구독자분 중에는 아예 그 카카오톡 자기 자기 프로필 네임을 이렇게 써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The gap between Wall Street and Main Street. 월스트리트이 뭐예요? 자본시장, 자산시장 을 의미합니다. 메인스트리트이 뭐예요? 실물 경제를 뜻합니다. 우리네 삶,
골목 경제, 나의 호주머니 경제. 그러나 그것은 다르다. The gap between Wall Street and Main Street.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르다. 이게 왜 다른지를 또 설명하려면 2시간 필요해요. 근데 이 정도로만 하고 제가 오늘 목표로 하는 트럼프 2.0 가야 되거든요. 질문 주셨거든요. 그 부분 달려가고 하겠습니다. 넘어가는 동안은 계속 박수 쳐주셔도 됩니다. 네. 시간별로 보니까 합축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트럼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무슨 속내를 갖고 있을까? 트럼프가 갖고 있는 큰 그림이 분명히 있어요. 그 그림이 뭐예요? 그 큰 그림이 모자 위에 써놨잖아요. 마갈 생각이 있는 분이 마갈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이게 자기의 속내 큰 그림입니다. 다만 너무 추상적이죠. 구체적으로는 뭘까요?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유망 산업들의 밸류 체인이 마음에 안 들어요. 미국에 완전히 옮기고 싶다. 세계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이게 뭐예요? 글로벌 밸류 체인 이렇게 하죠. GVC. 글로벌 밸류 체인 싫어. 도메스틱 밸류 체인, 국내의 밸류 체인을 완성시키겠다. 예를 들면 반도체, 미국에서 설계 제일 잘해요. 소재는 일본이 제일 잘해. 제조는 대만이 제일 잘해. 왜 이 미래 유망 산업을 나눠먹냐? 미국 내에서 다 하자. 이게 마감이에요. 어떤 산업에 대해서? 바로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산업. 이 사람 모자에 똑같은 문자 써놓고 있잖아요. 같은 그림입니다. 뭐죠? 이 사람이 쥐고 있는 이 산업들. 네, 우주산업. 또 자율주행차. 그 두 개의 공평도구로 들어가는 AI.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이 해당 유망 산업을 미국 내 밸류 체인을 완성시키겠다. 그게 큰 그림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쓰는데 그 첫 번째 카드가 이 사람이에요. 주말마다 UFC 보러 가잖아. 같이 가가지고 어깨동무하고 싸움 구경해요. 그 무슨 얘기할까? 야, 지가 다 해먹어. 너한테 예산 결정권을 줄게. 정부 예산안을 보고 연방정부 회계장부를 보고 이거 비효율적인 거 네 마음대로 옮겨도 돼. 그게 정부 효율성위원회가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근데 또 어깨동무하면서 싸움 구경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자. 아니 돈만 주면 뭐해. 나도 돈 많아. 규제 때문에 뭐 다른 거. 나는 지금 30년 미래를 달리고 있는데 이놈의 규제는 도저히 못 따라오고 있어. 야, 그래? 규제는 네가 마음대로 효율화해. 두 가지 결정권을 주는 것. 기재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의 밸류체인을 다 끌어다가 미국 내 배치하라. 이게 마가의 큰 그림. 마가. 역시 기후변화 대응 하지마. 미국에서 할 때는 오실가스 신경 쓰지 말고 마구해. 기업들은 좋아해 싫어요? 좋아. 근데 이런 관점에서 중요한 어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1월 달에 어제다 세팅할 텐데 뭐죠? CES가 있죠. 그러면 지난 20년에서 24년 동안 바이든 행정부 동안 주요 유망 산업 뭐였어요?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 ESS, 그죠? 전기차, 배터리. 근데 이거 유용할까요? 아닙니다. 어젠다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도 우리 교보생명 회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영전략이라는 그 틀에 있어서 ESG 경영 철학 이거 지우개로 지워지듯이 할 겁니다. 이제 E라는 것이 중요한 어젠다가 아니에요. 환경, 기후변화 대응, 탄소 중립. 제가 이걸 지지한다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를 하던 인물이 분명히 댓글 달려요. 야, 저 사람 기후만 신경 안 쓰나 봐. 야, 얘들아, 트럼프라는 인물은 기후변화 대응하지 말라. 어쨌든 마가를 완성하기에 유리한 겁니다. 미국에서 경영하기 유리하게 만드는 거고 유망산업이라는 관점에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술들이 배제돼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해당 기술들, 아까 말씀드렸던 ICT 산업의 영역들, AI나 AI 관련 또 반도체 이런 영역들은 상대적으로 더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왜냐하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산업과 기술은 이제 업신여겨질 테니까. 정부도 예산을 그쪽으로 배정을 안 해요. 여러분, 많은 기업들이 왜 지붕에다 태양광 설치해요? 정부 예산 반 이용하고 내 돈 반 이용해서 올리는 겁니다. 근데 예산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탄력이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법인세 절감 역시 마찬가지. 미국에서 기업 교육하라. 금리 인하. 금리 인하론자예요. 금리 인하는 왜 추구해요? 기업들이 제로금리 환경에서 마음껏 돈 빌려다가 설비 투자 마음껏 해. 마가를 완성하고자 하는 큰 그림 안에 있습니다. 관세. 트럼프 하면 관세죠. 관세를 왜 이렇게 끌어올리겠다? 관세 끌어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야. 수출하지 말라 이거. 왜 자꾸 수출하려고 그래? 수출하지 마. 관세 올릴 거니까 수출 생각하지 마. 미국에서 경영하면 되잖아. 기업을 옮겨. 기업을 옮기면 돼. 마가를 완성하자. 트럼프의 큰 그림.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이 해왔던 IRA, 칩스법 이거 없애는 거 아닌가? 이거는 참 의문이 있습니다만 마가를 완성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여기에 있는 구체적인 규정들은 상당 부분 놔둘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없앤다고 했는데요. 보조금도 자꾸 없앤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이름만 바꾸는 거죠. 이름만. 대표적인 제가 제안하는 이름은 아마도 마가 액트. 제가 이것까지 맞추면 큰일 나요. 이거를 맞추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마가 액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죠. 이름 바꾸고 이 해당 법안에 살아있는 독소 조항들, 중국을 배제시키려는 움직임, 이건 놔둘 겁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왜 자꾸 보조금 안 준다고 그러죠? 트럼프가 어떤 입을 해요? 트럼프가 협상가요. 보조금 안 준다라고 하면 현대기아 무슨 생각할까? 삼성전자 무슨 생각할까? 어떻게 해야 보조금 받지? 어떻게 해드려요? 뭘 더 드려야 보조금 받을 수 있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당연히 우리는 받기로 하고 액션을 취한 건데 어떻게 해드려야 더 받지? 우리 정부도 조만간 FTA 재협상하자고 할 텐데 뭘 더 유리하게 맞춰드려야 이 고민하고 있겠죠. 근데 그런 고민도 안 하고 있을까 봐 그런 고민이라도 하면 좋죠. 드릴 말씀은 많으나 어쨌든 FTA도 싫어하죠. FTA 왜 싫어해요? FTA는 관세를 없이 거래하자잖아요. 자기 철학하고 안 맞아요. 철학 때문에 그럴까? 얘는 실리주의예요. 생각해보세요. 이 FTA가 있으니까 자꾸 멕시코에 공장 짓는 거잖아요. FTA 없애봐요. 미국에 공장 짓는 거죠. 멕시코에 공장 짓고 저렴한 인건비로 생산해서 미국으로 무관세로 수출하는 게
다국적 기업의 전략이었는데 그러지 마. 이거 없앨 거니까 미국에 와서 공장 전환. 결국 마가를 완성하고자 하는 큰 그림 안에 이런 그동안 발표했던 정책 공약들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클로징 말씀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참 해드릴 말씀은 많으나 그죠? 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책을 보세요. 넘기는 동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강조해드렸지만 이건 경제 위기입니다. 이거는 저성장 고착화 그리고 경기 사이클상 경기 침체 국면인 거예요. 경제 위기랑 경기 침체는 다르다. 자, 요거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아마 1001번째 한 표현입니다. 1000번 이미 얘기했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이미 경제 위기를 만났고 회복되는가 했더니 다시 L자형 저성장 고착화 경기 침체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먼저 경제 전망을 통해서 25년 성장률을 1.9%로 이미 제시했었어요. 처음 제시할 때만 해도 국내 KDI나 한국은행이나 많은 경제형 기관들은 2% 초중반을 제시했었습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인 거 아니야 라고 저를 바라봤었는데 지금은 다 1.9%로 따라 낮췄습니다. 저도 많이 지적을 했었죠. 그거 현실적인 전망 아니다. 근데 지금은 1.9%도 어려워졌습니다. 지금의 정국이 얼마나 불안한 이 정국이 장기화될 것인가에 따라서 경제 위기로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단기간 안에 끝날 것인가에 따라서 그나마 2%이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이렇게 참 어려운 국면에 우리는 놓여 있다. 제가 클로징 매트로 자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이죠. 높이뛰기 선수들이 높이뛰기 경주를 하는데 하나같이 모두 앞으로 굴러뛰기를 시도합니다. 마지막 주자가 나타납니다. 역사상 최초로 등 뒤로 뛰는 시도를 합니다. 관중들이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다 일어납니다. 기립박수를 쳐요. 뭐지? 세계 신기록을 경신해요.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왜 저 포스베리 선수만 나홀로 등 뒤로 뛰었을까? 이 선수들이 한번 뛰면 2.5m 가까이 뜁니다. 근데 그동안의 높이뛰기 경주는 바닥이 맨바닥이었어. 등 뒤로 뛰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누구도 등 뒤로 뛰는 시도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 때 높이뛰기 경주의 환경이 바뀝니다. 이제 매트가 도입되죠. 다만 중요한 것은 포스베리 선수에게만 매트가 도입된 게 아니라 모든 선수들에게 똑같이 매트가 도입된 거죠. 모든 선수들에게 똑같은 환경 변화가 찾아왔다는 거죠. 다만 모든 선수들에게 똑같은 환경 변화가 찾아왔지만 포스베리 선수만 달라진 환경에 걸맞는 높이뛰기를 시도한 것이다. 제가 오늘 시작부터 말씀드렸다면 여러분은 제 경제전망 독자분들이 오셨으니까 내년 경제는 어떤 환경 변화가 있을까? 또 내년에는 어떤 환경 변화가 있을까? 특히 2025년은 정말 소용돌이와 같은 환경 변화겠네. 그 환경 변화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어떤 환경 변화인지를 먼저 알고 그 변화된 환경에 나는 어떤 높이뛰기를 시도할까?
라는 것을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의 강연, 그런 계기의 제 경기전망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저는 누차 여러분들께 약속했지만 2050년까지 경제전망서를 발간하면서 도대체 내년 경제는 어떨까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다가가서 친절히 할아버지가 돼서도 답변 드리러 오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